숨 쉴 때마다 새로운 내가 된다면 매 순간의 선택과 위험, 그리고 노력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인 열망과 일치할 때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마땅한 삶을 살 수 있다. 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숨을 쉬고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숨을 쉴 때마다 새로운 내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하게 되고 선택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기도 해야 하죠.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열망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 선택을 한다면 위험도 무릅쓸 용기가 생겨나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내 자신이 대견한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이 되겠죠. 하지만 인간은 그러한 모든 과정이 순조로울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목표를 바로잡고 다짐하면서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이런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나의 마음을 다질까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과거를 후회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내 주변을 원망하면서 지나간 일에 마음을 두고 힘들어하기도 했었는데 과거의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듯 말이죠. 그런데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호흡, 새로운 인식 체계, 매 순간 호흡을 할 때마다 선택과 행동을 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지만 새로운 호흡과 함께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처음엔 조금 먼 이야기 같았지만 책 속의 예를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과거의 나는 이미 없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런 과거의 누굴 원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저자의 종교가 불교라고 하네요. 그래서 불교의 원리를 통해서 새로운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었지만 전 종교가 달라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책 속에서 지혜로운 관점으로 사고하는 방법이나 습관 만들기 등 마땅한 삶을 획득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과거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큰 변화의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이제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을 떠나볼까요? 숨 쉴 때마다 새로운 내가 된다면 석가모니가 숨을 쉴 때마다 새로운 내가 된다 라고 한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그의 말은 글자 그대로를 의미했다. 부처는 삶이란 과거의 나로부터 현재의 나로 이어지는 끊임없이 환생하는 순간의 연속이라는 가르침을 전달했다. 선택과 행동으로서 당신은 한순간 기쁨과 행복, 슬픔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새로운 호흡마다 감정은 변하고 결국에는 사라진다. 그 감정은 과거의 당신이 경험한 것이었다. 당신이 다음 호흡에, 내일에 또는 내년에 일어나길 바라는 어떤 일이든 그건 또 다른 당신, 즉 미래의 당신이 경험할 것이다. 여기서 유일하게 반복되는 것은 방금 숨을 들이쉰 현재의 당신이다. 나는 부처의 말이 옳다는 가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거나 불교로 개종하라는 뜻은 아니다. 시간의 흐름에 대해 생각하고 마땅한 삶을 살기 위한 새로운 인식 체계로서
부처의 통찰력을 고려해 달라는 것뿐이다. 불교에서 중심으로 삼는 개념은 무상이다. 즉, 현재의 감정과 생각, 물질적인 소유는 지속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호흡을 채우는 시간만큼 짧은 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통제, 동기, 즐거움 등 모든 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손에 잡히자마자 돌연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삶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무상의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사실 사람의 정체성과 특성이 통일되고 하나뿐이라는 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깊게 뿌리박혀 있는 서구식 인식 체계는 무상에 반대되는 현존하는 관점이다. 이는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언제나 같은 결말로 끝나는 동화와 같다. 서구식 인식 체계는 미래에 더 좋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면 다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 어떤 성장을 했든 과거의 나와 본질적으로 똑같은 사람이고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쭉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체계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모든 것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는 수학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A를 받은 뒤 이제부터 영원히 학점이 A인 학생일 것으로 생각하거나 자신의 성격이 굳어져서 영원히 바뀌지 않거나 또는 한번 올라간 집값이 영원히 내려가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만큼 타당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서양의 위대한 언젠가 무엇을 하면 행복해질 거야 병이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는 승진을 하고 테슬라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자 한 조각을 다 먹고 단기적 또는 장기적 욕구에 대한 어떠한 증표라도 얻어야 행복해질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한다. 물론 마침내 증표를 얻게 되면 그 가치를 깎아내리고 또 다른 증표를 얻고 싶은 마음이 피어난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없이 반복된다. 우리는 조직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기를 원한다. 테슬라의 주행거리가 더 늘어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포장해갈 피자 한 조각을 더 주문한다. 우리는 부처가 말하는 아귀의 세계에 살며 계속 배를 채우지만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좌절감을 안겨주기에 나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권한다. 바로 과거나 미래보다 현재의 순간을 귀중하게 대하는 것이다. 목표를 설정하고 대단한 업적을 성취하는데 익숙한 고객들에게 새로운 호흡 인식 체계를 설명하면 그들은 과거의 성공을 기억하는 즐거움이나 야심찬 목표를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기대감보다 현재가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약간 시간이 걸린다. 미래지향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들에게 당연한 일이고 과거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는 건 역시 마찬가지다. 놀랍게도 현재의 순간은 부차적인 생각일 뿐이다. 점차 나는 고객들의 고집스러운 태도를 누그러뜨렸다. 그들이 최근 또는 오래전에 저지른 실수로 자신을 자책할 때면 나는 그만하라 라고 말한 뒤 다음 내용을 따라 하라고 부탁했다. 그건 과거의 내가 저지른 일이다. 현재의 나는 그 실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나는 지금의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과거의 실수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가? 그 다음에 문제를 떨쳐버리는 만인 공통의 제스처를 취하게 한 뒤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 잊어버려. 유치해 보일지 몰라도 이 방식은 효과가 있다. 그들은 과거를 집요하게 되풀이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실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즉 과거의 내가 저질렀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개념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고 미련을 버릴 수 있었다. 고객과 처음 만나는 자리라면 1시간 동안의 대화 안에서 이 방법을 6번 정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내 말을 이해한다. 그들이 새로운 호흡 인식 체계가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유용하다는 사실을 마침내 인정하게 된 것은 대체로 중대하고 난처한 순간에서였다. 10년 전 나는 한 미디어 기업의 차기 CEO로 선임된 40대 초반의 경영진을 코치하기 시작했다. 그를 마이크라고 부르겠다. 마이크는 뛰어난 리더십 능력 덕분에 영리했고 의욕적이었으며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등 경영진의 기본적인 자질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약간 거친 성향을 보였고 이런 성향을 다듬기 위해 내가 투입됐다. 마이크는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매력 넘치는 면모를 보였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무신경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매우 설득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말이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는 것을 주변에서 즉시 인정하지 않으면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성공에 매우 만족했고 불쾌한 특권의식에 물들어 있었다.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절대 잊지 못하게 했다. 무신경하고 좀처럼 틀리지 않고 특권의식이 있다. 이는 경력을 절단시킬 만한 단점이 아니라 단지 그의 동료와 부하 직원이 참여하는 나의 다면 평가제를 통해 밝혀진 사안들이었다. 마이크와도 이 내용을 공유했다. 그는 겸허의 비판을 받아들였고 2년도 안 돼서 자기가 만족할 정도로 더 중요하게는 동료들의 의견대로 자기 행동을 바꾸었다. 그가 CEO가 된 후에도 우리는 친구로 지냈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그의 직장 생활에 대해 그리고 점차 가정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학교 커플이었던 그와 그의 아내에게는 성인이 된 자녀가 4명 있었고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 따로 살고 있었다. 마이크가 모든 시간을 직장에 쏟는 동안 그의 아내 셰리가 혼자 아이들을 키웠다. 남편이 자기 자신만 돌보고 가정의 무신경한 것에 변치 않을 듯한 원한을 쌓았던 몇 년간의 갈등 이후에도 결혼 생활은 지속됐다. 셰리가 잘못 판단한 건가요? 나는 이렇게 질문하면서 만약 마이크가 직장에서 무신경하고 특권의식이 있었다면 집에서도 똑같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달라졌어요. 그가 대답했다. 심지어 아내도 그걸 인정했는걸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더 행복합니다. 그런데도 왜 아내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나는 그에게 새로운 호흡 인식 체계에 관해 설명했다. 사람은 뼈와 살과 감정과 기억이 하나로 뭉쳐진 형태가 아니라 새롭게 호흡하는 순간마다 시간이 기록되고 매 호흡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꾸준히 확장하는 다수의 체계라는 개념을 서양인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아내는 당신과 결혼 생활을 생각할 때 과거의 당신과 현재의 당신을 서로 분리하지 못해요. 그녀에게는 하나의 인물이고 영원히 똑같은 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 모두 주의를 조금만 기울이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마이크는 이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우리의 대화에 이따금 이 주제가 오르곤 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1년에 약 800만 번 새롭게 생겨나는 수많은 마이크의 연속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힘들어했다. 이 개념은 그가 세상에 투영한 성공한 마이크라는 인상적이고 고정된 이미지와 충돌했다. 그렇지만 그를 탓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에게 가벼운 제안이 아니라 새로운 인식 체계를 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에 맞춰 이해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여전히 주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 마이크는 여전히 CEO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여름 그가 난데없이 전화를 걸어와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드디어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았지만 이내 새로운 호흡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확신했다. 마이크는 전날 아내 셰리와 나눈 대화를 설명했다. 마이크와 셰리는 자녀들과 그들의 애인, 친구 여러 명과 함께 별장에서 7월 4일 독립기념일 모임을 한 후 돌아오는 차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매우 정신없었지만 즐거운 주말이었고 부부는 집으로 가는 2시간 동안 가장 재미있었던 순간을 회상하며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친구들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친절했는지, 그리고 자녀들이 요리와 청소를 얼마나 잘 해냈는지 이야기하며 기뻐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행운과 성공적인 양육을 뿌듯해했다. 하지만 그때 셰리가 그들의 공상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했다. 아이들이 자랄 때 당신이 좀 더 도움이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많이 외로웠어. 나는 아내의 말에 상처받거나 화가 나진 않았어요. 마이크가 나에게 말했다. 아내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죠. 10년 전 그 남자에 대한 당신의 말은 전부 오라. 그 남자는 아무것도 몰랐어. 하지만 지금 이 차에 있는 사람은 그 남자가 아니야. 더 좋은 사람이 됐지. 내일이면 그 남자는 조금 더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또 다른 사람이 될 거야. 게다가 예전에 고통받았던 여자도 지금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의 행동을 두고 나를 비난하고 있어. 이건 옳지 않아. 차 안에는 10초 동안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셰리는 사과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 그 문제에 대해 좀 더 노력해야겠어. 마이크는 새로운 호흡 인식 체계를 이해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고 부처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적용할 만한 감정적으로 고조된 환경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10초 만에 받아들였다. 사람마다 시간 차이가 있어도 괜찮다. 다른 사람의 깨달음에 한패가 되는 일은 언제나 기쁘다. 다른 사람의 변화를 도울 목적이 있다면 무상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수월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목적도 직업도 없었을 것이다. 번성하는 모든 것은 결국 쇠퇴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속세의 업적과 지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받아들이게 된다. 이 개념은 개인적인 성장에도 강력하게 적용된다. 또한 당신이 지금껏 살아온 사람이 현재의 당신이나 미래의 당신으로 영원히 남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과거의 죄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호흡 인식 체계와 마땅한 삶을 사는 것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 연관성은 스위치를 탁 켜서 어두운 방을 밝히는 것처럼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다. 당신이 얻은 가치 있는 모든 것은 세상의 변덕과 무관심에 의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소중한 소유물 역시 거의 날마다 또는 매 시간 어쩌면 숨을 쉴 때마다
끊임없이 다시 얻어야 한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나의 고객들에게 과거의 실수를 자책하지 말라고 상기시켜주는 일. 그들에게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 즉 고객들이 과거의 가장 빛났던 순간을 재현하고 싶어 할 때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러한 사례를 과거에 운동선수나 CEO의 삶을 살다가 현재 새로운 삶을 꾸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생생하게 확인한다. 그들이 향수에 젖어 과거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15년 전에 금메달을 목에 건 순간이든 6개월 전에 2만 명의 조직을 이끌 때든 그들을 현실로 돌아오게 해서 더 이상 존경받는 운동선수나 위험 있는 CEO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내 의무다. 과거의 업적은 다른 사람이 이룬 것이다. 당연히 소셜미디어에서 꾸준히 팔로우하는 유명인사를 보며 대리만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유명인사는 당신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지도 신경 쓰지도 않는다. 서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일 뿐이다. 그저 과거의 명예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 당시에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었던 명성과 관심, 존경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제는 희미해졌다.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는 것은 더 이상 만족감이라고 볼 수 없다. 그보다는 얼마나 덧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차없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지에 대한 후회의 한탄에 가깝다. 과거의 내가 누구였고 무엇을 성취했는지 추억에 젖은 채로는 만족감을 되찾을 수 없다. 만족감은 오로지 지금 당장의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순간마다 계속해서 얻어야 한다.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농구 감독 필 잭슨은 1990년대 중반 시카고 불스에서 연이어 NBA 우승을 차지한 뒤 1998년 세 번째 우승 반지를 노리던 당시 이렇게 말했다. 성공에 걸맞은 행동을 하는 순간에만 성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된다. 사실 우리는 마땅한 자격을 얻는 삶을 결코 끝내지 못한다. 스스로 이 정도면 충분히 이루었어, 이제 다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침표란 없다. 숨이 멈추는 순간에나 가능할 것이다. 숨 쉴 때마다 새로운 내가 된다면. 본문 중에 순간순간의 선택을 통해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선택은 위험이 될 수도 있지만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처음 하는 선택이라면 위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잘 이겨내면 나에게 다가온 기회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기 있는 삶을 만들어 가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쉽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일 같은데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일 때도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해 보라는 이야기도 언급하고 있죠.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습관 만들기나 삶을 체크하고 기록하면서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